안녕하세요. 1월 22일 이메스팅 클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하는 건 어른스럽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요. 제가 하락할 거라고 했었죠. 네. 제가 어른스럽지는 못합니다. 일단 시장 얘기하기 전에 이거 재밌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무려 세계 1위. 이 많은 나라들 중을 다 제치고 접종률 85%로 세계 1등입니다. 참 대단한 나라예요. 뭐 한다고 하면 적당히 하는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되게 자부심이 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다음 주쯤이나 다다음 주쯤 3차 맞아야 되는데 다들 참 말 잘 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나라예요. 자,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보시면 올해 들어서 지금 하락한 걸 보여준 건데요. 지난 1년간 뭐 합쳐보면 한 24% 상승했겠죠. S&P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단기간에 8%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연가 1년간 올랐던 거를 거의 다 까먹고 쭉 그어보시면 뭐 거의 한 요 정도 선까지 오죠. 언제 작년 한 2월 때 수준으로 내려왔죠. 지금 보면 올해 13% 하락했습니다. 대단한 나스닥이요. 코스피야 뭐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1년 내내. 1년 내내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뭐 이때 떨어진 만큼 다시 떨어졌네요. 코스닥도 연중 뭐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다가 지금 하단 쪽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 올해 들어와서 마이너스 9%, 코스피가 마이너스 5%. 지금 보시게 되면 S&P나 코스피보다 나스닥이나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금리 상승기에 하락이 같이 왔기 때문에 금리를 땡겨서 올라가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하락한 거죠. 아무래도 S&P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금융주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금융주나 보험주 이런 방어주적인 성격인 애들이 올라가서 지수가 완전 하락하는 건 좀 막아준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특별히 다 그냥 하락했고 여지껏 얘기했던 이유들 때문에 하락을 한 거라서 특별히 더 멘트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왜 대상품들 이번에 이런 형태의 투자 형태를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산별로 변동성이나 수익성 그리고 주기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해요. 그래서 수익은 여기에서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 다 똑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근데 주식은 이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주기가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짧고 부동산은 되게 긴 텀을 가지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요. 반대로 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승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주기도 굉장히 긴데 이 부동산하고 금의 차이는 뭐냐면 또 이 변동성이 낮아요. 그리고 달러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은 0에 그냥 수렴해요. 그리고 주기도 굉장히 길고 변동성은 굉장히 낮고 현금은 좀 특별한 자산이죠. 변동성은 0이에요. 변동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이 나요. 왜냐면 이제 현금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뭐 숫자로는 0이지만 자체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수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다섯 가지로 대표되는 이 자산들을 보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가격이라는 게 현금을 제외하고는 평균선에 회귀한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도 부동산도 금도 달러도 얘네가 그리고 있는 이 평균선에 회귀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어요. 이게 우측으로 상승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각도로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날아가진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꺾여서 내려오고 꺾여서 내려오고 또 내려갈 때도 한없이 내려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꺾여서 올라오고 꺾여서 올라오는 이런 파동적인 형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약간 믿고 있어요. 수익률은 주식과 부동산이 높고 그리고 가격이라는 건 다 평균선에 회귀한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한 번만 크게 깨져도 다시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률이고 뭐 1% 잃었을 때, 10% 잃었을 때, 30% 잃었을 때. 그럼 그때 내 잔고가 얼마가 되며 손실액은 얼마고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를 잃으면 잔고 1원을 잃는 거니까 100원에서 99원이 되죠. 그럼 99원에서 1%만 벌면 다시 원금으로 회복해요. 한 30%쯤 와서 보면 잔고가 70원이 됐겠죠. 100원에 30%를 잃어버렸으니까. 마이너스 30원을 회복하려면 70원을 가지고 43%의 수익을 올려야 돼요. 좀 벌어지죠. 아까는 동일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50%를, 그러니까 반을 깎아 먹었다. 반토막이 났다. 하면 100%의 수익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두 배가 돼버렸죠. 그리고 만약에 70%의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233%, 90%의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9배를 뻥튀기 시켜야 다시 원복이 돼요.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저는 투자에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떨어지면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구 수익률이라는 게 실력이잖아요. 내가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냐? 230%의 수익, 900%의 수익 못 내요, 못 내. 그런 실력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10% 이하로 전체 자산이 까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25% 수익도 내는 게 참 어렵거든요.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20% 이하로 떨어지는 걸 고사하고 마이너스 10% 이하로 전체 포트가 떨어지게 되면 당황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시 메이크업 할 실력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포트가 10% 언더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강구하고 싶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자산의 단기적인 방향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장기적인 방향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부동산, 금 장기적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달러하고 채권은 그냥 계속 그 자리일 거예요. 뭐 언젠가 올라가기도 하고 언젠가 내려오기도 하지만 금리가 10%를 넘어갈 리도 없을 것 같고 금리가 0% 밑으로 내려가기도 힘들고 달러 대비 우리나라 돈도 어차피 둘 다 똑같이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진 비슷해요. 크게 수익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달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금이 여기까지 왔는데 다 온 걸지 아니면 더 갈지 뭐 부동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지하가 있을지 아니면은 올라갈 타이밍이 됐지만 올라가지 않고 쭉 옆으로 그냥 흘러버릴지 그런 거는 모르죠. 그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조금 확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래요. 일단은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변동성을 축소해요. 왜냐하면 돈을 크게 잃으면 복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건 언제 또 이제 한가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격 자산, 그러니까 수익이 올라가는 주식하고 부동산이 충분히 하락을 하면 그 시기에 공격 자산 비중을 늘려서, 그러니까 뭐 주식하고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을 때, 걔네들이 분명히 평균에 회귀할 테니 그때까지의 추가 수익을 확보하고 걔네가 평균에 도달하면 다시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변동성을 축소해 놓는다. 이거를 반복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공격 자산이 충분히 하락하고 있는 시기고 자산을 적절하게 특히 변동성을 많이 축소해 놔야 된다는 시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건 뭐 재미삼아 그려봤는데 이 아크 K라고 해서 그 캐시우드라는 여자 투자자가 코로나 초기에 굉장히 이제 테슬라를 막 맹신하고 우리 무조건 된다 이러면서 고성장주들만 모아서 돈 된다고 하는 돈나무 누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이 대표적인 ETF예요.
코로나 이제 3월 20일 코로나 완전 최저점을 0으로 봤을 때 날라가죠. 막 엄청 날라가요. 300% 수익을 올해 2월까지 3배를 낸 거죠. 반면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버크셔 해서웨이 뭐 재미없어요. 그냥 쭉 재미없어요. 얘 3배 벌 때 뭐 50%도 못 왔죠. 한 30% 정도 수익. 뭐 이것도 작은 건 아니지만 코로나 완전 최저점에서 잡았을 때 30% 수익. 뭐 이럴 때 대부분 다 막 2배씩 났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오늘이거든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도 아직은 한 몇 프로 차이? 한 3, 4% 차이로 지금 어제 기준인데 아크케이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그다음 한 87%, 78%가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죠. 이때 뭐 말할 게 없죠. 비할 게 없죠. 그러면 긴 시간을 둬서 똑같은 수익인데 이 마음이 어쩔 거냐는 거죠.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는 아마 소비를 늘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돈을 더 묻을 확률도 굉장히 높죠. 여기에다가. 그럼 여기에 오면서 우리가 이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가 돈을 쓰던지 아니면 여기다 돈을 더 묻던지 내가 2배를 벌었네? 그럼 돈을 더 넣어요. 그런데 또 2배를 벌었어요. 여기서 여기 오면서 2배를 벌었는데 여기서 여기 오면서 또 2배를 벌었어요. 돈 더 넣었네. 좀 더 넣을 걸. 여기서 더 넣고 여기에서 당연히 와 앞으로 영원히 간다. 더 넣겠죠. 여기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평균 단가는 이쯤 와 있을 테니까. 계속 불을 탔으니까. 그럼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은 여기가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쭈루루루루 내려오는 거죠. 지금 0부터 시작했을 때 스틸 80%라는 엄청 좋은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을 계속 탔거나 돈을 써버렸으면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돈을 더 쓰던지 물 타도 상관없죠. 물 타면 더 벌었겠죠. 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안정적으로 그리는 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투자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지금 수준에서 월급이 훨씬 클 텐데. 그런 거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돈은 그냥 내 마음의 평정심을 깨트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게 너무 많이 벌지도 않고 너무 적게 벌지도 않는 선에서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게 연금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돈을 불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외국인들 지금 팔고 나가고 있는 거 보면 환율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지금 상황이 영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그러니까 환율이 그냥 스테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말에 약간 다시 안정화하면서 1.7 후반대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우리나라 국채는 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지금 밴드 상단이 5년 최고 2.6%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거의 다 왔죠. 아마 잘은 몰라도 미국 쪽에서 큰 발언이 없으면 밴드 상단 뚫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금 금리는 많이 올라가겠죠. 대출 금리도 올라가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하게 금은 지금 상승 중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는 자산 중에는 금이네요. 그리고 S&P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금리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자산엔 좋지 않고 예금이 좋은 시기라는 거는 뭐 명확해 보입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아쉽지만 약간 손실이 있었어요.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주식이 아무래도 저희 자산 배분 안에 살짝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이 10%씩 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은 조금 받죠. 하지만 뭐 이거 가지고 크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을
좀 더 살려고 가격이 싸게 걸어놨었는데 좀 올라가 버렸어요. 좀 못 산 게 아쉽고. 그다음 뭐 귀엽지만 그냥 계속 이자 수익 날마다 300원씩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러가 약간 하락하면서 15,000원 정도 달러 손실이 났는데 뭐 이거 역시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메인리 투자하고 있는 자산 배분에서는 한 2.6% 정도. 원래 이제 이 안에 40% 정도 주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이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고, 대신에 이제 인플레이션일 때 도움이 되는 그 물가 연동 채권이라는 게 또 한 40% 들어가 있는데, 그 얘네들이 올라가 주면서 뭐 크게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하락하지 않고 적당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뀐 게 없고, 그리고 저희 이번 주부터 이제 벤치마크 대비 저희 수익률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조금 확인하려고 같이 넣어놨어요. 지금 저희 연 시작할 때부터 3주간 변화된 내용입니다. 잘 방어하고 있죠. 결국엔 언제 주식을 다시 사냐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원래 계획했던 듯이 그 S&P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할 때 한 10%씩 분할 매수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진 이유가 명확하죠. 그 물류나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이 기업들한테 지금 비용 악화가 되고 있어요. 저희도 회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입팀에서 뭐 물건값 올려달라고 난리예요. 당연히 가격 정가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격 조금 올리는 것보다 원자재 값 상승이 훨씬 커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서 경기 회복 때문에 다들 지금 좀 좋은 상황이라고들 생각하고 있겠지만 비용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버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아마 올해는 성장이 작년과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되는 게 눈에 보였을 때, 뭐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물류만이라도 조금 해결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사람들이 이제 이익이 조금 그래도 하락을 멈추고 다시 개선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늘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한 10%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을 해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도 더 많이 떨어져서 뭐한 20%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보통 이제 파월이 시장을 달래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고 조금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이고, 결론은 사람들이 회사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니면 떨어질 것 같은지, 라는 이익의 기대값이라는 게 주가의 방향을 가장 크게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금리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크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거다. 올해보다 더 많이 수출이 될 거고, 올해보다 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거고, 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까 싶어요. 일단 저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게 보이면, 그러면 그때 이제 주식의 비중을 늘려서, 음, 주식이 이제 떨어졌던 주식이 다시 평균선으로 회귀하는 수익을 조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뭐 달러도 1150원대 언더로 안 내려왔고, S&P가 떨어지는 하락도 그렇게 뭐 크다 하지만은 10% 정도 떨어지는 거야 뭐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